어제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역사 철학 강의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해한 거는 아마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는 헤겔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늘 동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논리학이나 이 사람의 논리학이라든가 정신 현상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책은 역사를 다룬 거라서 그보단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읽게 되는 이유는 정신의 여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책이 정신의 여정. 사실 오늘날에 뭔가 장대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다, 역사의 의미다라고 과감하게 누가 제시해줄 만한 그런 거대한 이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종교가 건재하긴 하지만 대다수 현대인에게 어떤 신이라는 개념이라는가 이런 것도 사실 사라졌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물질주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태도는 지극히 유물론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고 할까요? 더 금방 허무해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허무, 약간 의미상실 같은 거. 도대체 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이후로 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뭔가가 이제 등장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우린 또 알게 모르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세상은 전 아직 모던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이론적인 아니면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그 정서랄까, 문화,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지식인들의 정서에 많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 회의,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것이 주는 가치가 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의 파국적 결과, 이런 세계 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오히려 어떤 문화 간의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더 존중받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헤겔을 읽으면은 이렇게 장대하고 엄청난 체계가 있을까 싶거든요. 이런 철학 체계가 오늘날엔 이 정도의 그 체계적인 그러니까 형이상학 체계를 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란 철학자는 있는데 이미 그 철학자도 사실 죽은 철학자죠. 게다가 우린 또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상학 같은 거는 이거 무슨 그 근거가 뭐냐? 과학적 근거가 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런 건 이론적 담론이라는 거는. 근데 이 헤겔은 이 역사 철학 강의에 보면 이 역사를,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자신을 펼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그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이 정신이 스스로를 알아가고, 스스로의 힘을 알아가고, 자기를 깨우쳐가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민족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어떤 민족은 이 세계사적 민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세계사에 등장하고 세계사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 됐다가도 또 사라지고, 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자유를 향한 과정, 그러니까 정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파악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내면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내면 속에 자기 힘을 깨닫는 동시에 그걸 또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또 이 자연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왜냐면 나에게 그런 이성과 그런 능력이, 어떤 그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자연에도 그런 어떤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점차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하고 과학적 법칙을 탐구하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장대한 과정, 정신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과정, 그래서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를 확보하고 인권 의식을 확대하고 가장 자유에 어울리는 정치 체제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결집하기 시작하고. 왜냐면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로의 자유를,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권력자들이 규칙을 정한다, 그래서 따른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각한 상태로 그것을 하나의 법률로 격상시키고 그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자유도 인식해가는 과정, 이런 아주 장대한 과정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묘한 그 경외감과 SF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그 경외감, 신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속감 같은 거,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희노애락과 분투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흩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무언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어떤 정신의 사업에 우리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이성,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자립,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 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파악해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거인들, 그리고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분투했던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역사의 그 아이러니들, 변칙법들, 그러니까 때로는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그 문명에 안주하고 자기들의 성취한 것에 안주하고 있다가 훨씬 뒤떨어진 야만, 뭐 해겔의 표현으로는 야만족에 침입을 받고 몰락하고 멸망하고, 다시 역설적으로 이 야만족이 다시 세계사적 민족이 돼서 또 세계를 추동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희열을 줍니다. 희열을. 그 역사의 의미와 방향이 있다라는 희열, 그런 모종의 희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역사의 모종의 그 방향과 뭐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론적 의식은 사실은 학문의 세계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오늘날 멀리하는, 왜냐면 이제 그런 태도를 갖고 뭐 나치 이런 게 부흥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오히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오해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꼭 어떤 방향이 아니라, 헤겔도 말하고 있는 거는, 헤겔이 어떤 그냥 그 방종, 어떤 야만, 그냥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명과 거리를 두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가난, 그냥 뭐 어떤 과거 옛날 인도의 뭐 수도승들이 하는 식으로 그냥 무기력한 태도, 그냥 그저 수능적인 태도, 운명론적인 태도, 이런 거도 배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사를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의 발전 과정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거를 이루는 게 인류라는 거, 인간이라는 거,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 공자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힌다라고 했거든요. 이 도, 해겔식으로 말하면 결국 사람이 이 정신을 추동하고 정신을 발전시키고 정신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해겔식의 논의는 더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건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 때문인지 신 대 무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신 그리고 특정 이게 어떤 인격화된 신, 어떤 아버지로서의 신, 이런 식의 신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헤겔이 말하는 신이라는 거,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라는 거는 인간과 함께 같이 전진해 나갑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아마 헤겔 전문가분들이 보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해하는 바로는 이해가 아니라 저는 헤겔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바로는 이 정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무관하게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모든 걸 설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힘을 갖고 그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고 대립하고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자기 자신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거죠, 인간과 신이. 그리고 이 신이 인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힘.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자기 내면에 이 신을 계속 파악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라는 거, 인간 내면에 이미 깃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정치 체제 같은 것도 헤겔의 정치 체제 발전 과정도 인간이 자기의 자유와 자립을 인식할수록 농노제, 노예제 이런 것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모두가 내면에 신이 있다면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예속된다라는 정치 체제와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헤겔의 철학이 이제 관념론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냥 관념론 대 유물론 이래서 이런 인식이 이를테면 이게 마치 헤겔의 철학 체계는 그냥 인간의 관념? 우리가 관념이란 단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넌 너무 관념의 세계에 살아 이럴 때. 그냥 머릿속 우리의 무슨 공상 같은 게 역사를 추동한 것 마냥 이런 인식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막상 이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관념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헤겔이 여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그리스라는 우리 도시국가가 엄청난 그 정신 문명을 이루는데 그들이 이런 고도의 정신 문명을 이루는데 그들의 그 역사적 조건, 그러니까 지형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통은 유물론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조건이 우리의 정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헤겔의 그 철학 체계가 이런 유물론적인 논의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헤겔의 이 관념론이라는 건 유물론과 대립되는 의미의 관념론으로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가 그냥 철학 교과서 같은 걸 배우면 관념론 대 유물론 이러지만 그래서 관념론의 거두 헤겔 이러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용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물질적 조건이. 그래서 다시 물질적 조건이 우리의 정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정신이 또 물질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증법이라고 하죠. 이 과정이 전체가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의 그 폭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중점을 둬서. 물론
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아까 뭐 공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개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 우리 세계사적인 그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유아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는 뭐 중앙 집중적인 국가 체제를 굉장히 일찍부터 확립했는데 그것이 해결에게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황제를 정점으로 한 그 가부장 체제의 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이제 나의 나의 가족들을 이제 나의 뭐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거고, 백성들은 그런 황제에 충성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정신이 여기서 멈췄다라고 보는 거죠.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동양은 이 단계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막 반론 같은 게 막 떠오르고 이러긴 했는데, 우리 동양에도 사실은 고도의 그 정신적인 그 철학 체계를 발전시킨 사람도 많고 이런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해겔은 이 정신의 발전을 결국 가장 잘 포착하는 건 철학이라 보고 있거든요. 철학.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스스로의 사고 과정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 철학이 뭐 해겔이 말하는 것들을 해겔 못지않게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사람들, 그 세계사의 그 정신의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이 막 그런 반발감이 막 생겼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해겔이 그리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로마보다도 그리스죠. 이게 여기서는 또 우리가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우리가 아는 정치 체제의 그 근간, 그거에 대한 철학 체계의 기본이 되는 게 그리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를 생각할 때마다 결국은, 근데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리스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결국 민주주의 앞에서는 사실 그리스의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 그리스에 도달하지 못한 점도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측면만 보면 그리스가 이 민주주의에 경계했던 것들, 그 다음에 도입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의 민주주의 측면은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읽고 나서 느낌은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좀 평생에 걸쳐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 번씩 더 읽으면서 좀 이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고요. 또 역사의 강론들도 좀 더 궁금하다. 여기 되게 많은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는데 해겔이 진짜 똑똑하고 방대하게 많은 걸 아는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나도 그 많은 역사의 어떤 사실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저는 되게 멋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그 긴 여정을 딱 서술하면서 자기 때까지 온 거죠. 해겔의 그 시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딱 여기까지 이르렀다 바로 이러면서 딱 끝내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만 한번 저도 여기 이 문단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그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은 여기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의 원리를 실현해가는 주요한 정신의 형태이다. 세계사란 바로 자유 개념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유의 표현인 실제의 법률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우연한 의지의 억제를 요구한다. 객관적인 법 그 자체가 이성적이라면 사람들의 인식도 이성에 걸맞은 것이 되고 주관적 자유도 사회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유 개념의 진전만을 쫓아 행불행, 민족의 전성기, 개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개인의 희로애락이 엇갈리는 운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해보고 싶은 생각을 물리쳐야 했다.
철학은 세계사에 투영된 빛나는 이념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지겹도록 노골적인 정열적 행동에 대해서는 고찰의 대상 밖에 두는 수밖에 없다. 철학의 관심은 실현되어가는 이념의 발전 과정을, 그것도 자유의식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유 이념의 발전 과정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다.